작가들의 첫 번째 질문부터 가볼까요? 내 주인공이 실패하거나 좌절할 때 독자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 이거 정말 중요하죠? 그럼요. 주인공이 너무 완벽하기만 하면 독자들이 공감하기 힘들어요. 실패나 좌절은 독자에게 공감과 연민을 불러일으키고요. 안쓰러운 마음에 얘가 과연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하는 기대감도 생기는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주인공이 바닥을 쳐야 나중에 더 크게 성공했을 때 감동이 있잖아요. 하지만 너무 오래 끌면 독자들이 지쳐버리니까 실패는 성장통 정도로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럼 두 번째 질문. 조연 캐릭터의 배경과 성격을 얼마나 상세히 보여줄 것인가? 이건 진짜 핵심 조연이냐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역할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주인공 옆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그 조연의 배경이나 성격이 충분히 드러나야 독자들이 몰입하죠. 왜 주인공을 돕는지 혹은 왜 방해하는지 등 구체적인 동기가 있으면 이야기가 훨씬 풍성해져요. 너무 많은 조연에게 힘 빼면 안 되고요. 이야기의 핵심을 흐릴 수도 있으니까요. 세 번째 질문은 작가님들의 뇌를 풀가동하게 만들 질문입니다. 이야기에 반전을 넣는다면 독자에게 미리 단서를 줄 것인가? 네, 이건 무조건 단서를 줘야 합니다. 너무 대놓고 주면 재미없지만 독자가 뭔가 이상한데 싶다가 나중에 반전이 터졌을 때 그게 이거였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들어야죠. 대사나 사소한 행동에 힌트를 숨겨두는 게 핵심이에요. 복선 깔기, 이거 정말 고수의 영역이죠. 네 번째, 캐릭터의 외모와 특징을 어떻게 묘사할 것인가? 핵심만 묘사하고 나머지는 독자의 상상력에 맡기는 게 좋아요. 눈빛이나 독특한 습관처럼 인상적인 부분만 탁 집어주세요. 너무 구구절절 묘사하면 독자들이 자기 머릿속에서 캐릭터를 그릴 기회를 뺏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자세한 묘사보다는 상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걸 좋아해요. 다섯 번째, 등장인물의 이름이 독자에게 어떤 인상을 줄 것인가? 이름은 캐릭터의 첫인상이자 정체성을 나타내요. 강인한 캐릭터에게는 굳건한 느낌의 이름을, 여린 캐릭터에게는 부드러운 이름을 주는 식으로요. 이름의 의미나 어감이 캐릭터의 특징과 맞아떨어지면 독자들이 훨씬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야기의 흐름과 작가님만의 색깔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여섯 번째, 시간적 흐름, 플래시백이나 시간 이동 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시간의 흐름을 깬다는 건 양날의 검이에요. 잘 쓰면 이야기의 깊이를 더하고 잘못 쓰면 독자를 완전 미아로 만들죠. 명확한 신호를 주는 게 핵심이에요. 그때로 돌아가서 같은 문구를 넣거나 문체나 분위기를 확 바꾸는 식으로요. 꼭 필요한 정보 전달이나 감정성 강화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장면 전환을 부드럽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건 연결고리를 찾는 게임과 같아요. 이전 장면의 마지막 요소가 다음 장면의 시작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어 한 장면에서 인물이 어떤 결심을 하고 다음 장면에서는 그 결심을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식으로 공간, 시간, 감정의 변화를 활용하면 매끄러운 전환이 가능해요.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넘어가야 독자들이 불편함을 못 느끼겠죠? 여덟 번째, 내러티브 서술과 대화의 비율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이것도 장면마다 달라요. 긴장감을 끌어올려야 하는 장면에서는 서술을 늘려서 분위기를 압도하고 캐릭터 간의 갈등이나 성격을 보여줄 때는 대화의 비중을 높이는 거죠. 서술은 작가의 목소리, 대화는 캐릭터의 목소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둘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작가님들 글 보면 서술만 너무 많아서 지루하거나 대화만 있어서 스토리가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홉 번째 질문, 감정 묘사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중요한 감정은 구체적으로 묘사해야 독자들이 함께 느끼고 공감할 수 있어요. 단순히 슬펐다가 아니라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고 손끝이 시려왔다 처럼 신체적인 반응이나 미묘한 감정 변화를 함께 보여주는 거죠. 너무 과하면 오글거리니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디테일이 살아있어야 진짜 같다는 느낌을 받죠. 마지막 열 번째,
작품 내에서 메시지나 주제를 명확히 전달할 것인가? 가장 좋은 건 메시지를 이야기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거예요. 독자가 주인공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아, 이게 작가가 말하고 싶었던 거구나 하고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거죠. 너무 대놓고 이 작품의 주제는 이거다 하고 강요하면 독자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어요. 자, 이제 독자와의 소통과 작가로서의 길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11번째, 작품의 분위기, 무거움, 유쾌함 등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이야기는 하나의 음악처럼 리듬이 있어야 해요. 긴박하고 감정이 고조되는 장면 다음에는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이완의 장면을 배치하는 거죠. 그래야 독자들이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어요. 이완된 장면에서도 다음 고주를 위한 복선이나 단서를 깔아두는 것도 좋고요. 12번째 질문, 작품의 장르, 로맨스, 판타지, 스릴러 등에 맞는 어투와 스타일은 무엇인가? 장르의 특징을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하죠. 로맨스면 감성적이고 부드러운 어투, 스릴러면 짧고 긴박한 문장, 판타지면 웅장하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표현을 쓰는 식으로요. 장르 특유의 문법을 지키면서도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는 게 관건이에요. 장르를 잘 모르면 자칫 이도저도 아닌 글이 될 수도 있겠네요. 13번째, 독자의 연령대와 취향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이건 독자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예를 들어 청소년 독자층이라면 그들이 공감할 만한 비유나 표현을 쓰고 어른 독자라면 좀 더 깊이 있는 어휘를 사용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루는 식으로요. 타겟 독자를 명확히 하고 글을 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웹소설 작가님들이 트렌드에 엄청 민감하신 거군요. 14번째, 첫 번째 문장이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가? 첫 번째 문장은 독자가 이 책을 계속 읽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관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강렬한 이미지, 의문, 충격적인 상황 등으로 시작하면 독자는 계속 읽고 싶어집니다. 독자의 뇌리에 박히는 첫 번째 문장을 써야 해요. 저도 첫 번째 문장이 밋밋하면 바로 덮어버리게 되더라고요. 마지막 15번째, 작품의 제목이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제목은 작품의 얼굴이에요. 내용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면서 호기심을 자극해야 해요. 너무 추상적이거나 모호하면 독자의 관심을 끌기 어려워요. 핵심 키워드를 넣거나 분위기를 암시하는 제목이 효과적입니다. 16번째, 작품의 표지와 사파가 독자에게 어떤 인상을 줄 것인가? 표지는 정말 중요해요. 제목과 함께 독자의 눈길을 가장 먼저 사로잡는 요소죠. 작품의 분위기, 장르, 주요 캐릭터를 잘 나타내면서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해야 해요. 사파도 마찬가지로 이야기의 특정 장면이나 인물을 효과적으로 시각화해서 독자의 모집을 돕고요. 정말 중요한 지문이네요. 표지 보고 책 고르는 독자들도 많으니까요. 17번째, 작품 내에서 상징이나 은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상징과 은유는 이야기의 깊이와 여운을 더하는 마법 같은 도구예요. 예를 들어 한 인물이 특정 꽃을 계속 언급한다면 그 꽃이 그 인물의 내면이나 상황을 상징하게 만들 수 있죠. 너무 대놓고 설명하기보다 독자가 직접 의미를 찾게 유도하는 게 좋습니다. 작가님의 내공이 느껴지는 부분이겠네요. 18번째, 작품의 길이, 장편, 단편, 중편 등에 맞는 플롯 구조는 무엇인가? 작품의 길이에 따라 플롯 설계도 달라져야 해요. 단편은 하나의 사건이나 감정에 집중해서 빠르게 전개하고 장편은 여러 갈등과 인물의 서사를 복잡하게 얽어가면서 끌고 가야죠. 각 길이에 맞는 호흡과 전개 방식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플롯 짜다가 길이를 못 맞추면 산으로 갈 수 있겠네요. 19번째, 작품 내에서 작가의 목소리, 즉 작가의 개성이 드러나도록 할 것인가? 네, 작가만의 고유한 목소리가 드러나는 건 정말 중요해요. 문체, 어휘 선택, 유머 코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등에서 작가님의 개성이 묻어나야 독자들이 아, 이건 이 작가님 작품이네 하고 알아볼 수 있죠. 하지만 너무 과하게 드러내서 이야기에 방해가 되면 안 되겠죠. 작가님만의 시그니처 같은 거겠네요. 김 PD, 20번째 질문. 작품 내에서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현실적인 배경에 판타지 요소를 넣거나 완전히 허구의 세계를 만들더라도 그 안에 현실적인 공감대를 심어주는 게 중요해요. 독자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최소한의 개연성을 느낄 수 있도록요. 너무 동떨어지면 독자들이 몰입하기 어려워집니다. 김 PD, 21번째 질문입니다.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 묘사를 얼마나 깊이 있게 할 것인가. 주인공이나 주요 갈등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면 깊이 있는 심리 묘사가 필수예요.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어떤 과거가 있는지 등을 섬세하게 보여줘야 독자가 캐릭터에 몰입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생각의 흐름, 내면의 갈등, 무의식까지 보여줄 수 있다면 더 좋고요. 단순한 행동 묘사로는 캐릭터의 입체성을 보여주기 힘들겠죠. 김 PD, 22번째. 작품 내에서 사회적 이슈나 메시지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녹여낼 것인가. 직접적으로 이것은 환경 문제입니다 하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이야기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이 중요해요. 캐릭터가 특정 사회 문제에 직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뇌하는 과정을 보여주면 독자는 스스로 메시지를 깨닫게 되죠. 너무 교훈적으로 흐르면 재미가 없어지니까요. 김 PD, 23번째. 작품 내에서 다하는 문화적 배경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는 건 작품의 깊이를 더하고 독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존중과 정확성이에요. 문화적 오해나 편견이 없도록 충분히 조사하고 해당 문화를 배경으로 한 독자가 읽어도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묘사해야 합니다. 24번째. 작품 내에서 감정의 고조와 이완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이야기는 하나의 음악처럼 리듬이 있어야 해요. 긴박하고 감정이 고조되는 장면 다음에는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이완의 장면을 배치하는 거죠. 그래야 독자들이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이완된 장면에서도 다음 고조를 위한 복선이나 단서를 깔아두는 것도 좋고요. 김 PD, 25번째. 작품 내에서 다양한 문체, 편지, 일기, 대화 등을 혼합할 것인가. 네, 이건 아주 좋은 시도예요. 편지, 일기, 뉴스 기사, 채팅 기록 등 다양한 형식의 문체를 활용하면 이야기에 신선함을 주고 특정 정보나 감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요. 지루함을 덜어주고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마치 여러 명이 번갈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재밌겠네요. 김 PD, 26번째. 작품 내에서 다양한 시점, 1인칭, 3인칭, 옴니시언트 등을 전환할 것인가. 시점 전환은 독자들에게 다양한 관점을 제공해서 이야기에 깊이를 더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잦은 시점 전환은 독자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으니 각 시점의 장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꼭 필요한 순간에만 전환해야 합니다. 저는 1인칭으로 읽다가 갑자기 3인칭으로 바뀌면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김 PD, 27번째 질문입니다. 작품 내에서 색다른 구조, 예를 들어 비선형적 구조, 인터랙티브 구조 등을 시도할 것인가? 도전적인 시도는 독자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요. 비선형적 구조로 시간 순서를 뒤섞거나 독자의 선택에 따라 스토리가 달라지는 인터랙티브 소설처럼요. 하지만 이런 구조는 독자가 따라가기 어려울 수 있으니 충분히 고민하고 설계해야 합니다. 독특한 구조는 분명 매력이 있지만 너무 어렵지 않게 접근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겠네요. 김 PD, 28번째. 작품 내에서 독자와의 상호작용, 예를 들어 선택지 퀴즈 등을 포함할 것인가? 웹소설이나 웹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방식이죠. 독자가 스토리에 직접 참여한다는 느낌을 줘서 몰입도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댓글로 의견을 묻거나 다음 내용에 대한 선택지를 주는 식으로요. 하지만 너무 잦은 상호작용은 스토리 흐름을 끊을 수도 있으니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김 PD, 29번째. 작품 내에서 문체, 미술, 영상 등 멀티미디어 요소를 활용할 것인가? 웹소설 플랫폼에서는 이미 많이 시도되고 있는 부분이죠. 배경음악을 삽입하거나 사발을 넣는 등 멀티미디어 요소는 독자의 감각을 자극하고 몰입감을 훨씬 높여줘요. 특히 웹소설은 이런 시각적, 청각적 요소가 독자 유입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경험을 함께 제공하는 거네요. 김 PD, 30번째 질문. 작품 내에서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의 독자를 고려하고 있는가? 작품의 확장성을 높이려면 중요해요. 특정 연령이나 성별에만 국한되지 않고 더 많은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주제나 감정을 다루는 거죠. 물론 특정 타겟층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넓게 생각해보는 것도 좋다는 이야기. 31번째 질문입니다. 작품 내에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설명, 예를 들어 복잡한 개념, 배경 설명 등을 추가할 것인가? 네, 특히 판타지나 SF처럼 복잡한 세계관을 가진 장르에서는 꼭 필요하죠.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나 설정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줘야 해요. 너무 장황하면 지루해지니 필요한 만큼만, 핵심만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설명 중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죠. 32번째. 작품 내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과감히 생략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 정보가 이야기 전개에 꼭 필요한가?를 항상 자문해야 해요. 인물, 사건, 배경 묘사 등에서 이야기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정보는 과감하게 생략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적절한 미스테리만 남겨두세요. 덜어내는 것이 곧 더하는 것이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33번째, 작품 내에서 반복되는 표현이나 문장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독자들이 가장 지루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같은 의미라도 다양한 어휘와 문장 구조를 활용해서 신선함을 줘야 해요. 비유나 은유를 사용해서 표현의 폭을 넓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4번째 질문입니다. 작품 내에서 독자가 쉽게 따라갈 수 있는 속도감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야기의 속도감은 장면 전환, 문장 길이, 대화 비율 등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긴박한 장면에서는 짧은 문장과 빠른 대화로 속도감을 높이고, 쉬어가는 장면에서는 긴 문장과 서술로 호흡을 조절하는 거죠. 독자가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5번째, 작품 내에서 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전개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독자의 허를 찌르는 반전, 예상치 못한 사건, 새로운 인물의 등장 등이 예측 불가능한 전개를 만듭니다. 너무 억지스럽거나 개연성 없는 전개는 피하고 이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예측은 못했던 그런 전개를 설계해야 해요. 예측 가능하면 재미가 없죠. 36번째 질문. 작품 내에서 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순간을 어떻게 만드는가? 독자들의 공감을 얻으려면 캐릭터의 감정, 경험, 그리고 선택에 집중해야 해요. 독자들이 자신의 삶과 연결지을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나 상황을 그리면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죠. 인간 본연의 감정이나 보편적인 경험을 다루는 것이 핵심입니다. 독자들이 내 이야기인 줄 하게 만들어야겠네요. 37번째, 작품 내에서 작가의 경험과 실제 사건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작가의 경험은 이야기의 현실감과 깊이를 더해줍니다. 하지만 너무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변형하거나 상징적으로 녹여내는 것이 좋아요. 개인적인 경험을 보편적인 메시지로 승화시키는 거죠.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38번째 질문. 작품 내에서 다양한 시공간, 역사, 미래, 평행세계 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시공간의 확장은 이야기의 상상력을 무한히 넓혀줘요. 역사 속의 인물을 재해석하거나 미래 사회를 예측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평행세계를 창조하는 거죠. 하지만 독자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각 시공간의 규칙과 설정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9번째, 작품 내에서 다양한 사회적 계층과 환경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다양한 계층과 환경을 보여주면 이야기가 훨씬 입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느껴져요. 각 계층이 가진 고민, 가치관, 그리고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묘사해야 합니다. 스테레오타입에 갇히지 않도록 충분히 조사하고 인물들을 구성하는 게 중요하죠. 40번째 질문입니다. 작품 내에서 감정의 변화와 심리적 성장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감정의 변화나 심리적 성장은 단순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의 행동, 대사, 그리고 내면의 독백을 통해서 보여줘야 해요. 예를 들어 소심했던 주인공이 점차 용기를 내는 과정을 작은 행동 변화들로 보여주는 거죠.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이 캐릭터가 변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41번째, 작품 내에서 다양한 동물, 식물, 환경을 어떻게 묘사할 것인가? 동물, 식물, 환경은 단순히 배경이 아니라 이야기의 분위기와 감정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특정 동물이 캐릭터의 성격을 상징하거나 황량한 풍경이 인물의 고독감을 드러내는 식으로 말이죠.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묘사를 통해 독자의 양상력을 자극해야 합니다. 42번째 질문. 작품 내에서 언어적 유희, 말장난, 언어 유희 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언어적 유희는 작품의 재미와 유머를 더하고 캐릭터의 개성을 살리는 데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너무 남발하면 이야기가 가벼워지거나 독자의 몰입을 방해할 수 있으니 적절한 타이밍에 유머 감각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4번째, 작품 내에서 다양한 감각, 시각, 청각, 촉각 등 묘사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오감을 자극하는 묘사는 독자들이 이야기에 현실적으로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예를 들어 따뜻한 햇살이 얼굴에 닿았다, 촉각, 숲속에서 새들의 지저귀이 들려왔다, 청각, 어두운 동굴 속에서 번비기는 눈을 보았다, 시각처럼 구체적인 감각 묘사를 통해 독자들이 마치 그 장면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45번째 질문입니다. 작품 내에서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거나 독자의 양상력을 자극하는 요소를 넣을 것인가? 독자들이 능동적으로 이야기에 참여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에요.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거나 결막을 열어두고 독자들이 양상할 여지를 남기는 거죠. 독자들은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하고 생각하며 이야기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46번째, 작품 내에서 다양한 장르의 요소, 예를 들면 로맨스와 스릴러, 판타지와 SF 등을 혼합할 것인가? 이건 요즘 웹소설 시장에서 특히 인기가 많은 시도예요. 여러 장르의 재미를 동시에 줄 수 있어서 독자들에게 신선함을 제공하죠. 하지만 각 장르의 핵심 요소를 제대로 이해하고 잘 섞지 못하면 이도저도 아닌 작품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7번째, 작품 내에서 작가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노골적으로 드러낼 것인가? 이건 매우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작가의 신념이나 가치관은 자연스럽게 이야기에 녹아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거나 강요하면 독자들이 거부감을 느끼거나 이야기가 설교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38번째 질문, 작품 내에서 독자의 거리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1인칭 시점은 독자가 주인공과 가까이 느끼게 하고 3인칭은 좀 더 억격적으로 이야기를 바라보게 하죠. 친근한 어투나 유머를 사용해서 독자에게 다가가거나 반대로 진지하고 간결한 문체로 거리를 두면서 독자와의 심리적인 거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49번째, 작품 내에서 다양한 계절, 시간, 날씨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계절, 시간, 날씨는 이야기의 분위기와 감정을 강화합니다.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비 오는 날은 우울하고 고독한 분위기를, 맑은 봄날은 희망찬 분위기를 연출하는 식으로 말이죠. 단순히 배경이 아니라 인물의 감정이나 사건 전개와 연결시켜서 활용하면 좋습니다. 50번째 질문입니다. 작품 내에서 다양한 감정,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등을 균형 있게 표현할 것인가? 다양한 감정을 느끼듯 이야기 속 캐릭터들도 그래야 독자들이 진짜 사람처럼 느껴요. 너무 한 가지 감정만 드러내면 단조로워지죠.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등 다양한 감정을 적절히 섞어서 보여줘야 독자들이 감정적으로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51번째, 작품 내에서 다양한 인종, 국적, 문화적 배경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반영할 것인가? 이건 앞서 문화적 배경과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훨씬 더 중요한 건 존중과 고증이에요. 특정 인종이나 국적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 없이 사실적으로 묘사해야 합니다. 충분한 자료 조사와 이해를 바탕으로 작품에 자연스럽게 녹여내야 합니다. 52번째 질문입니다. 작품 내에서 독자가 예측하지 못할 반전이나 반전의 빌드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반전은 단순히 놀라움을 주는 것을 넘어 이야기 깊이를 더하고 재미를 극대화하는 장치예요. 예측하지 못할 반전을 위해서는 아주 미세한 단서들을 촘촘히 심어두고 독자가 나중에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아, 그래서 그랬군 하고 무릎을 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53번째, 작품 내에서 다양한 매체, 책, 영화, 게임 등와의 연계를 고려할 것인가? 요즘은 원소스 멀티유스 시대잖아요. 처음부터 소설을 쓰면서 이게 웹툰이 나오면 어떨까, 영화로 만들어지면 어떨까 하는 식으로 확장성을 고려하면 좋습니다. 캐릭터 설정이나 세계관 구축을 할 때 다른 매체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생각해 보는 거죠. 54번째 질문, 작품 내에서 작가의 이름이나 신원을 드러낼 것인가? 이건 작가님의 선택이에요. 필명을 쓰거나 익명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많고 본명을 쓰는 경우도 있죠. 작품의 성격이나 작가님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을 하든 꾸준히 좋은 작품을 쓰는 것이겠죠. 55번째, 작품 내에서 다양한 직업, 계층, 환경의 캐릭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다양한 직업과 계층, 환경의 캐릭터를 보여주면 작품의 현실성과 풍성함이 더해져요. 단순히 직업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직업이 가진 애환이나 계층에서 오는 갈등, 특정 환경이 인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보여주면 독자들이 감정적으로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56번째 질문입니다. 작품 내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캐릭터를 어떻게 등장시킬 것인가? 다양한 연령대의 캐릭터를 등장시키면 독자들의 공감대를 넓힐 수 있어요. 어린이의 순수한 시선, 청소년의 성장통, 중장년층의 삶의 지혜 등 각 연령대가 가진 특징과 고민을 진솔하게 담아내면 독자들에게 더욱 풍부한 감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57번째, 작품 내에서 다양한 언어,
외국어, 방언 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외국어나 방언은 이야기의 현장감과 생동감을 더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면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필요한 만큼만 인물의 배경이나 상황을 설명하는 데 효과적인 정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58번째 질문입니다. 작품 내에서 다양한 문학적 기법, 예를 들어 몽타주, 패러디 등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문학적 기법은 이야기의 깊이를 더하고 예술성을 높이는 도구예요. 몽타주처럼 여러 장면을 짧게 나열해서 긴장감을 높이거나 패러디를 통해 유머와 비판 의심을 동시에 담아낼 수 있죠. 상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면 작품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59번째, 작품 내에서 다양한 예술적 요소, 예를 들어 그림, 음악 등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글 속의 그림, 음악, 조각 등 다른 예술 분야의 요소를 녹여내는 건 독자의 감각을 자극하고 작품의 분위기를 풍부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특정 음악이 인물의 감정을 대변하거나 그림 한 점이 이야기 핵심 단서가 되는 식으로요. 이런 디테일이 쌓여 작품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60번째 질문입니다. 작품 내에서 독자에게 영감을 주거나 생각할 거리를 제공할 요소를 넣을 것인가? 좋은 작품은 단순히 재미를 넘어 독자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영감을 줍니다. 은유, 상징 또는 인물의 철학적인 대사를 통해 독자들이 스스로 삶에 대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61번째, 작품 내에서 다양한 사물이나 소품, 어떻게 상징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사소한 사물이나 소품 하나도 이야기의 깊이를 더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낡은 시계가 시간에 대한 강박을 상징하거나 특정 색깔의 옷이 인물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식으로요. 이런 디테일이 쌓여 작품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62번째 질문입니다. 작품 내에서 다양한 계절, 다양한 자연 환경, 풍경을 어떻게 상상 있게 묘사할 것인가? 계절, 자연환경, 풍경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인물의 감정이나 이야기의 분위기를 표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어요. 황량한 겨울숲이 인물의 절망감을 나타내거나 푸른 바다가 자유를 상징하는 식으로요. 구체적이고 생생한 묘사를 통해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해야 합니다. 63번째, 작품 내에서 다양한 감정의 변화와 심리적 갈등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인물의 감정 변화나 심리적 갈등은 행동, 대화 그리고 내면의 생각을 통해 복합적으로 보여줘야 해요. 단순히 화가 났다가 아니라 주먹을 꽉 쥐고 숨을 헐떡거렸다 식으로 구체적인 신체 반응과 함께 내면의 복잡한 감정선을 따라가야 독자들이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64번째, 작품 내에서 다양한 인물 간의 관계, 가족, 친구, 연인, 동료 등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인물 간의 관계는 이야기의 핵심 갈등과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족 간의 사랑과 갈등, 친구와의 우정, 연인 간의 로맨스, 동료와의 협력과 경쟁 등 다양한 관계의 복잡 미묘함을 현실적으로 그려내야 합니다. 65번째, 작품 내에서 다양한 시대적 배경, 고대, 중세, 현대, 미래 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시대적 배경은 이야기의 톤앤묘에 세부 설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대라면 그 시대의 복장, 생활 방식, 연어를, 미래라면 상상 속의 기술과 사회 구조를 자세히 설정해야 독자들이 그 시대에 몰입할 수 있어요. 고증이 중요하죠. 66번째 질문입니다. 작품 내에서 다양한 기술적 요소, 예를 들어 AI, 로봇, 가상현실 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AI, 로봇, 가상현실 같은 기술적 요소는 SF 장르에서 특히 중요하죠. 단순히 흥미로운 장치를 넘어 이야기의 갈등이나 주제와 깊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기술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래 사회의 모습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등을 보여주면서 독자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67번째, 작품 내에서 다양한 동물, 식물, 자연 현상을 어떻게 상상 있게 묘사할 것인가? 자연은 작가에게 무한한 영감을 줍니다. 단순히 배경을 넘어서 독특한 능력을 가진 동물, 신비로운 식물 또는 예측 불가능한 자연 현상을 통해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68번째, 작품 내에서 다양한 감정의 전환, 예를 들어 슬픔에서 기쁨으로, 분노에서 평정으로 등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표현할 것인가? 감정의 전환은 인물의 성장과 변화를 보여준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슬픔에 잠겨있던 인물이 작은 계기로 희망을 찾거나 분노에 휩싸였던 인물이 깨달음을 통해 평정을 얻는 과정을 개연성 있게 그려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감정 변화는 독자를 납득시키기 어렵죠. 59번째, 작품 내에서 다양한 시점 전환, 예를 들어 주인공의 시점에서 조연의 시점으로를
어떻게 부드럽게 할 것인가? 이건 앞서 시점 질문과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특히 전환 시에 명확한 신호를 주는 게 중요해요. 문단 시작에 시점 인물의 이름을 명시하거나 문체나 어조의 미묘한 단어를 줘서 독자가 자연스럽게 시점이 바뀌었음을 인지하게 만드는 거죠. 드디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60번째. 작품 내에서 다양한 플롯 장치, 예를 들어 맥거핀, 예고, 복선 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플롯 장치는 이야기의 긴장감을 조절하고 재미를 더하는 도구예요. 맥거핀처럼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요소를 더해서 독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예고를 통해 기대감을 높이고 복선을 깔아서 나중에 놀라움을 주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면 이야기가 훨씬 다채로워지죠. 와, 일순가지 질문과 답변을 함께 나누다 보니 시간이 훌쩍 갔네요. 박 작가님,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가님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어서 저도 즐거웠습니다. 이 방송이 많은 작가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작가님들의 창작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작가들의 수다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